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권순우 기자입니다. 왜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추워요. 옷 좀 입으세요. 이렇게 입고 왜 춥다 그러세요? 와, 지금 댓글창에 네. 내일 영하 20도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네. 거의 시베리아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저는 이게 운전이 좀 걱정됩니다. 이게 또 그 블랙 아이스 예.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 또 내일 아침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주호 기자는 저는 낮에 밤늦게 퇴근해야 되고. 되죠. 네. 와, 근데 진짜 조금 일찍 출발해서 좀 안전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채워드릴 뉴스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헤드라인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후티반군이 요즘에 중동 아랍 국가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동 아랍권 국가들은 후티반군에게 야 잘한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후티반군 그 영상 보니까 네. 막 헬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 배에 내려서 진짜 무슨 작전하는 네. 특수부대처럼 막 하고 막 그렇죠. 우리 그냥 생각했던 거는 이제 배 옆으로 돼가지고 이게 갈고리 걸어서 그래서 뭐 그런 해적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뭐 정규군에 그러니까요. 맞먹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제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이주호 기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네. 그 뭐 배 있냐고 네, 물어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배를 구하기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배 구하기는 쉽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까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비용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배송 시간의 지연 이런 정도의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홍해 상황 그리고 파나마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파나마는 아시겠지만 물을 담아놓고 배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물을 담고 배를 통과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물이 필요한데 거기는 지금 가뭄 때문에 물류 대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류난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 여기까지 합쳐서 그럼 수출 상황이 어떤지를 정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일단 그 유럽 북미양 수출품 선적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선사들이 홍해 해협이나 파나마 운하를 좀 우회해서 희망봉을 돌아가는 그런 우회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수출에 타격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도 이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부품을 좀 충분히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단 정부에 파악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정부에 파악된 내용도 그렇고 당분간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습니다. 예.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그 통행료라고 하는 건 정찰제라고 하더라고요. 배 크기에 따라서 얼마 딱 내고 이제 통행하는 뭐 입장료, 통행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통행료라고 하는 게 이제 희망봉을 지나서 우회하는 경로랑 거의 비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 지나는데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딱 만들었을 때 야 우리 이거 얼마 받지? 그 비용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희망봉을 돌아서 운항할 때에 드는 비용을 좀 감안해서 정했겠죠. 거의 억대라는 그런 것 같던데요. 170만 달러, 180만 달러 제일 큰 그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0억 넘는 거네요. 180만 달러면? 1억 달러 170. 그렇죠. 네. 굉장히 비싼 건데 근데 어쨌든 돌아가는 것과 통과하는 통행료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12주라는 기간을 두고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턴이 도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운항되고 있는 선박들은 이미 우리가 비용을 내놓은 그러니까 비용 계약이 끝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선사해서 야 우리 돌아가야 되니까 돈을 더 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 비용 상승이 좀 체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될 때에는 또 새로운 계약이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운임 계약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용 상승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부가 조금 섣부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지금 차질이 없다는 게 뭐 지금 당장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만 수에즈 운하가 뭐 전 세계 물동량의 거의 한 20%를 차지하는 그렇죠. 네. 그런 운하인데 그 지역의 어떤 치안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우리가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물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쟁의 양상에서도 좀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을 거니까 이게 뭐 당장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것 중에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에 이제 수식어는 지금은 네. 인 것 같은데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네옴시티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예. 네옴시티가 이제 그쪽에 수에즈 운하 옆에 네. 그 홍해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후티 반군 문제가 만약에 심각하게 거론이 된다면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보고 오라는 건데 네. 지나가면 막 헬기 뛰어오고 막 특수부대 들어오는데 네. 와, 그 문제는 사우디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리딩방. 국가 리딩방이요? 예, 이창용 총재. 아, 야,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반응은 과도하다라는 아, 얘기를 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파월 의장 발언도 뭐 귀등으로 듣고 있는 맞아요. 예.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라스트 마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말은 좀 어렵습니다. 네. 누적된 비용 인상에 따른 2차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차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 네, 그러니까 뭡니까? 뭐냐? 네. 그 정부가 눌러놓은 요금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름값, 전기료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거 뭐 요새 다 눌러놨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예, 뭐 식품 가격 식품 같은 가격도 경우도 눌러놨죠. 다 눌러놨는데 요것들이 결국은 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압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미국은 근원 물가가 4%대인데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네. 한국은행은 뭐 없냐 네. 이제 이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속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달라서 단순한 숫자로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물가 관리 강화가 물가에 대한 기제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점도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점도표가 이제 75bp인데 인하가 네. 더 큰 100bp 인하 효과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현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긴축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파월 의장을 커버를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발언이나 태도는 못 숨겼던 것 같아요. 이게 물가가 잡아간다라는 그 어떤 승리의 시그널을 그거를 못 숨기다 보니까 꼭 그 멘트에만 바라본 게 아니라 태도에서도 네. 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러고 나니까 다른 연준 인사들 다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섬 수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창용 총재도 어떻게든 이 상황 근데 저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너무 설레발치면 네.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너무 설레발치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시장도 너무 활발하고 또 경기가 너무 활발해지니까 예.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거기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는 사실 물가 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물가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환율의 그게 더,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왔는데 환율이 지금 튀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환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세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럼 남은 변수는 물가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창용 총재는 너무 설레발치지 마라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설레발치는 사람은 파월 의장 한 명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뭐 그쵸. 먼저 그러니까 물론 주식 시장은 뭐 언제나 네. 그렇게 네. 약간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점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현 금리 수준이 곧 긴축적이라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대한 변화가 없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은 조정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사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좀 업계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들 아니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기사로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골자는 뭐냐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릴 거야라고 하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칙 행위가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자사우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플랫폼 위에 내세우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멀티 호밍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 그 플랫폼에 올리려면 다른 플랫폼에 올리지 마. 예전에 이제 그 쿠팡과 아니죠 올리브영과 예. 싸웠던 그 내용, 그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끼워 팔게 하지 마라, 최해 대우 요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지배적 사업자가 과연 누구냐? 아직은 그 기준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건데요. 업계에서는 뭐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는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혼란스러운 부분은 플랫폼법 때문에 혹시라도 국내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수혜를 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결제에서 이제 80%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삼성페이는 사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애플페이는 그만큼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좀 높은 수수료를 지금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규모로만 보면 삼성페이가 독점적 지배적 사업자잖아요. 그 규모로만 보면, 점유율로 네, 보면 점유율만 그렇죠. 보면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게 됐을 때 삼성페이가 제약이 되고 오히려 애플페이가 수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규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PB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업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사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PB 상품은 또 본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PB 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은 또 중소 중견 업체들이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사우대가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 중견 업체들이 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이커머스도 이제 만약에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좀 제약이 생길 경우에, 요즘에 안 그래도 중국 플랫폼 업체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커머스에서 국내가 피해를 입고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면 안 되니까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또 이제 뭐 끼워 넣기나 멀티 호밍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공정위에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뉴스3에서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저런 거예요. 이게 플랫폼의 독과점의 피해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 경쟁자를 배려해 주는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라든지 네. 아니면 납품업체들 그런 플랫폼에서 독과점의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끼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이 정말 사용자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네. 비용도 좀 낮추고 원래 경쟁이라는 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어디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0억의 꿈님이 뉴스를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자에겐 안 좋은 것 같다. 저 말 공감합니다. 공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보셔야죠. 3프로 뉴스룸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기보다 그냥 네. 좀 넓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의 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그럼 이게 호재야 악재야 뭐 이런 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뉴스를 다 아는 분한테 다 소개를 드릴 때 그거 사요 마요 이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치킨 마요를 좋아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그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관련한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아웃렛, 백화점 수수료율은 떨어졌는데 온라인 쇼핑몰만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유통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실질 수수료율이 TV 홈쇼핑이 27%. 와, 비싸네요. 27%요? 예, 100만 원어치 팔면 27만 원은 홈쇼핑에다 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업적인 특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TV 홈쇼핑에다가 물건 팔면서 거기서 마진 남기려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광고입니까? 거의 광고에 가깝다라고 이제 홈쇼핑으로 홍보를 하고 나머지 채널에서 좀 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높습니다. 19.1%, 대형마트도 17.7%, 아울렛은 12.9%, 온라인 쇼핑몰도 12.3%입니다. 네. 근데 이게 비율이 높긴 한데 온라인 쇼핑몰이 제일 낮긴 하잖아요. 12.3%로. 네. 근데 온라인 쇼핑몰만 수수료율이 한 10.3%에서 2% 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TV 홈쇼핑 중에는 CJ 온스타일 여기가 31.4%.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중에는 쿠팡이 27.5%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쿠팡이 27.5%로 높은 거는 쿠팡은 91.5%가 직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간 좀 통계적인 숫자로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소중견 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수료율 같은 경우 중에 그 가맹점 수수료율 같은 경우도 온라인이 더 비쌉니다. 네. 이게 약간 예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네이버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는 2.18%거든요. 네. 근데 그 카카오페이도 일반 가맹점이 1.69%입니다. 네. 근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1.94% 정도 되니까 이게 그 간편 결제사들 이거 평균 1.94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보면 체크카드가 0.25%고 신용카드가 0.5%예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페이가 일반 가맹점이 1.7%고 예. 신용카드는 일반 가맹점, 영세 가맹점 이런 게 0.5%, 0.25%예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싸네요. 훨씬 싸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착시 효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말고 피지 결제 수수료율이 따로 들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제하고 예. 온라인 결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가 좀 더 비싸다라는 점까지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 가맹점은 경쟁력이 조금 그러니까요. 약해진 측면이 있고 온라인 가맹점들이 오히려 더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은 그 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좀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이 더 그 자리가 더 명당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산업 구조 조정이 좀 격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는 곳은 전기차 쪽에서도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론 이제 유명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 뭐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판매량이 좀 그렇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그 수백여 개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예.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 어디에 흡수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도 좀 이런 구조 조정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넥스트 테슬라를 꿈꾸던 전기차 스타트업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현금이 1년 내에 고갈되는 시한폭탄 사태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최근 수년 내에 상장한 43개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 공시를 분석해봤는데 그 가운데 18곳이 내년에 추가 펀딩을 못하면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즈타운, 그다음 프로테라,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또 내년에 소실된 현금만을 보유한 기업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나마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은 그나마 좀 비교적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업들은 또 어디에 부딪혀 있냐면 생산 지옥에 좀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추가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정말 도산할 위험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생산 지옥에 좀 부닥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거대 투자자들이 그럼 추가적인 자본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거대 투자자들도 이미
그 승자와 패자가 좀 갈린 상황이죠. 아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자 쪽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중국도 전기차의 구조조정, 미국도 우후죽순 생겨났던 전기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이삼님이 넥스트 테슬라가 누구냐? 원래 그때 전기차만 나오면 다 넥스트 테슬라라고 붙었습니다. 사실 넥스트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그 차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거의 없구나.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고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될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전기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일부는 뭐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구조조정을 해줘야 네. 좀 이게 과잉 투자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가끔 저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뭐길래요? 이건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간 뉴스 선정입니다. 자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그 아픈 아이 병원 예약하려면 돈 내야 돼 똑딱으로만 접수받는 병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건복지부가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민원이 한 3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이 접수된 이유가 이제 진료 거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이게 그 똑딱이라고 이게 애들 키우시는 집에서는 좀 아실 건데 월 1,000원 내는 거, 연에 10,000원 내는 네. 그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쪽으로 진료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예약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예약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고 1년에 한 10,000원 정도 내는 그런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1번 왜 돈 받냐?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무료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돈 없으면 예약도 못 하냐?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령층의 디지털 격차 어떻게 할 거냐? 이용하기 어렵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유료 앱으로만 받으면 이거는 진료 거부에 해당이 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도록 그 지도 감독해달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 일단은 그 저도 이거 똑딱 쓰고 이거 똑딱 하기 전에 그 병원에 주말에 가면은 네. 거의 한 2-3시간 정도 대기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네. 또 오전에 가더라도 그 오후에 예약 다 찼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게 편하니까 돈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막 수백 명이 서너 시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시간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상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이게 일반 민간 차원에서 무상 서비스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해결 방식이 이제 소외계층들이 뭐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게 맞죠. 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다 하지 마.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이제 키오스크로 어르신들 결제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키오스크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라는 게 해결 방안으로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압력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서비스적인 혁신이 생겼을 때 이걸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거지. 네. 이걸 그러니까 하지 마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직방도 그렇고 그쵸. 뭐 로톡도 그렇고 똑딱도 그렇고 막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은 좀 더 건설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팩트는 간단한 거고 나머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자, 크리스마스 정전의 기적이 재현될까? 이스라엘이 일주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팩트고요.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인질 40여 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일주일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제안에 응한다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추가로 석방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올렸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마 이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영국과 독일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휴전을 했던 네. 잠시 전쟁을 멈췄던 사례가 있었죠.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나온 게 뭐냐면 영국군과 독일군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딱 1914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일이었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사실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가 그래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예. 그 백파이프 연주자가 이제 연주를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연주를. 그랬더니 그걸 듣고 독일군이 박수를 친 거죠. 아,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에 있었던 오페라 가수가 또 노래를 부른 겁니다. 부르고. 그랬더니 이제 또 영국군이 그걸 듣고 나서 또 박수를 친 거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두 군이 함께 연주와 노래를 같이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자고 해서 결국은 실제로 이제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이제 휴전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제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좀 정전의 기적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남들은 얼마 벌지? 이게 중요하죠. 상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평균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네. 국세청이 통계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 꽤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게 그 연령을 따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연령의 고연봉자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4,213만 원이고요. 5년 전 3,647만 원보다 1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을 1억 원을 초과 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연봉을 1억 원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천 명. 그러니까 2018년에 한 8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131만 명으로 17.3%,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7.3%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하게 비교해야 되는 이거는 실제 통계치고요. 네. 그 다음 표를 한번 넘겨주시면 결혼하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얼마 벌어야 됩니까? 라고 네. 했을 때 이상적인 남편의 연소득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 아까 보여드렸던 4,231만 원은 4,213만 원은 이제 고연봉자 포함된 거고 네. 여기는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니까 네. 눈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굉장히 벌어져 있네요. 많이 높다라는 네.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구네 집이 제일 비싼가? 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이 280억 3천만 원. 가진 재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네. 그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주택이 186억 원. 그리고 제일 비싼 땅은 우리가 다 아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네. 1억 7,540만 원. 평당? 예. 근데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이죠. 예, 평행이 예. 아니죠. 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강남의 집값은 싼 거네. 싼 건 아니죠. 강남 집값이 더 비싸죠. 거기는 아파트를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땅만 한 어, 거니까 네. 얼마나 강남 집값 비싼지를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